2018 개인생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은 사람과 성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에서 갈등과 방황을 거듭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 한계를 생생하게 조명합니다. 모순적 본질을 내 인물을 통해 드러내며 인간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성찰합니다. 저자인 밀란 쿤데라는 책과 브로움에서 생산하였고 1950년대 시식으로 문단을 데뷔한 뒤 1967년에 단편소설 문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공산당 활동과 제명 그리고 특별화의 봄 참여로 인해서 타락을 받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파리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1984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발표하여 세계적 작가상에 올랐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프라하의 봄은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파 지도자인 알렉산데르 두브체크의 주도된 민주자유운동입니다. 보다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주의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운동으로 잠시 동안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자유화의 분위기를 만들었으나 소련의 무력 침공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등장인물은 토마시, 테레자, 사비나 프렌체 이 넷이 있습니다. 먼저 토마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1부와 5부 먼저 주걸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가벼움과 무거움에서는 먼저 이체의 영원한 한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삶은 단 한 번뿐이면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 삶이 찬란한 자랑뿐조차 결국 무의미하다는 주장합니다. 이체는 영원한 후기는 가장 무거운 짐이며 이를 배경으로 우리의 삶은 찬란한 가벼움 속에서 그 자태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초입에서 묵직함은 솔직한가 가벼움은 아름다운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무거울수록 삶은 짓누르고 가벼울수록 삶은 공기차를 흩어서 무의미해진다고 합니다. 파르메디스는 가벼운 것은 긍정, 무거운 것은 부정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밀란 쿤데라는 모든 모순 중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모든 모순 중에서 무거운 것, 가벼운 것의 모순이 가장 신비롭고 가장 미묘하다고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토마시는 보헤미아의 작은 마을에서 테레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가 열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함께 기다려주는데요. 몇 주 후에 테레자가 토마시를 찾아서 타워까지 가고 열병이 나서 일주일 동안 토마시의 집에 있게 됩니다. 토마시는 열병을 앓는 그녀를 보면서 바구니에서 나와서 침대 맡에 놓인 아기가 떠오르면서 그녀를 사랑에 빠지는데요.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단 2번밖에 보지 않았는데 그녀가 죽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정신 차원인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삶은 한 번이므로 비교할 수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을 돌릴지 확인할 기회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테레자는 다시 한번 안나 카레니아라는 책을 가지고 토마시의 집에 찾아오는데요. 토마시는 자신의 집에 트럼프 여자들을 재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테레자를 지어줍니다. 10년 전에 토마시는 전처와 이혼을 했는데요. 아들을 보러 갈 때마다 돈을 주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 때문에 아들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토마시는 여자친구인 사비나한테 테레사에게 직업을 소개해달라고 했고 신문부의 일을 소개해줍니다. 테레사는 사비나와 토마시가 정사를 나누는 악몽을 꾸는데요. 토마시는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의 악몽을 꾸는 것을 보고 토마시는
테레사가 하비나와 자신이 나눈 편지를 받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그녀에게 동정이 가서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오히려 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테레사에게 사랑에 빠지고도 토마시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요. 테레사를 만나고 난 후에는 술이 없이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지 못했고, 하지만 반대로 그 술은 테레사가 그의 바람을 눈치채는 단서였습니다. 토마시는 테레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작은 암컷 강아지를 선물해 주는데요. 이 암컷 강아지에게 카렌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소련이 체코를 침공해오자 이 둘은 체코에서 스위스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계속 여자들을 만나고 다녀서 테레사가 토마시를 편지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토마시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걸 즐기다가 테레사가 떠올라서 결국 체코에 가서 둘을 만나게 됩니다. 5부에서는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이 아기를 떠올리는 것을 토대로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는 유일한 진리를 추구한 광신자들에 의해 형성된 체제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토마시는 모른다는 것이 과연 면죄부가 되는가라며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글을 써서 잡지에 보냅니다. 하지만 잡지에 자신의 글이 너무 많이 잘려 있어서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토마시는 병원에서 이 오이디푸스 글과 관련해서 이 글을 처리하지 않으면 병원에 나가라는 말을 듣는데요. 하지만 토마시는 고민을 하다가 글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병원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나간 뒤 시골 병원이라든가 다른 데를 전전하다가 내부부 장관이 와서 이 철학문에 설명을 하라고 하지만 이 철학문에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서 토마시는 거절을 하고 가장 밑바닥인 유리 닦는 직업에 갖기로 합니다. 토마시는 다른 여자들은 흐릿하게 기억에 남지만 테레사는 시적 기억 속에 남은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는 쾌락이 아닌 무대를 원했는데요. 이 시적 기억 속에 남았을 때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테레사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2부와 서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인과 육체에서는 테레사가 뱃속이 판치 않을 때 나는 꼬르륵 소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듯한 인간 근본적인 체험 속에서 탄생했다는 건데요. 육체는 껍데기 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보고 듣고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놀란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육체와 영혼은 다르지 않다고 입증하면서 이 이론으로 옅어졌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육체의 소리를 내리는다면 다시는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테레사의 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은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를 떠나서 다른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패를 테레사의 탓을 돌려 어머니 냉담함과 모욕 속에서 자라며 자책감을 안고 자라게 됩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것을 허락치지 않는 성장기를 지나서 어머니한테 고생하고 하였습니다. 테레사와 토마시는 안나 카레니아 책과 베토벤의 음악 등 여러 우연을 거쳐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테레사는 사진 작가로 승리하였고 나중에 벌거벗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수영장 주위를 행진하면서 토마시는 천장을 매달린 바구니 안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무릎을 끌고 와서 명령을 내렸다. 어떤 여자가 동료를 때리면 그 여자를 중청으로 꼬아 죽이는 악몽을 꾸는데요. 이 꿈은 토마시가 다른 여자들과 구별 없이 대하자 그 역시 어머니의 세계와 다르지 않다고 느낀 실망감으로서 꾼 꿈입니다. 테레사는 현기증을 많이 느끼는데요. 출혈이 공포가 아니라 추락하고픈 유혹으로 어머니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라고 합니다. 테레사는 어느 날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토마시가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테레자는 더 많은 행직을 겪고 더 많이 넘어졌습니다. 테레자는 소련이 침공했을 때 거르다가 군인들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나중에 스위스에 가서 편집 국장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편집 국장이 관심 없는 얘기라고 하면서 신문에 올려주지 않자 실망하게 됩니다. 그녀는 소련의 지도자가 손을 압박을 받아서 연설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약함을 연민과 회의의 대상을 인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테레사도 약한 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아까 테레사와 토마시가 다시 헤어졌다가 만나면서 테레사는 토마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을 느끼게 됩니다. 사부에서는 토마시는 평소와 다르게 식탁에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고 익숙한 장면은 생략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투수를 떠난 이민자들의 사적인 대화를 조처한 녹취록이 방송되었고 전생의 상처를 일부 남겨둔 프라하 신청 폐허를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집단 수용소 같았다고 테레사는 느낍니다. 테레사는 사우나에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성의 육체적 이질감을 느끼고 육체와 영혼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울 앞에선 테레사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 대해疑問을 품고 토마시의 외도를 떠올리며 자신의 입체가 그리 특별하지 않음을 고통스럽게 깨닫습니다. 테레사가 일하는 바에서 도와준 기술자와 주술자의 감사를 표하면서 자연스럽게 감동적인 긴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토마시가 바울에선 정상에 자신이 준비할 수 있다고 각오라 해서 거기 갔지만 거기에는 집단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줄에 서게 됩니다. 죽음을 선택하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내 의지가 아니다라고 말해 살아남게 됩니다. 며칠 후 테레사는 기술자와 함께하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감각을 극단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는 무의식적으로 흥분하지 않지만 영혼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테레사는 육체가 오직 먹고 살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고 절망과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기술자와의 사랑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 평은 얻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기술자가 비밀 형사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테레사는 자신이 감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영국처럼 느껴집니다. 기술자의 방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며 깊은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토마시와 함께 프라하로 돌아가는 길에 테레사는 누구와 대화하면서 시골에서 평화로운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술자가 감시를 했고 영상을 찍었을 거라는 생각은 그녀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테레사는 혼자 불타라 강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벤치들이 물에 떠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라지는 벤치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멀어져가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사비나와 프렌츠의 이야기가 중심되는 3부 역부입니다. 3부에서는 프렌츠는 제네바 대학 교수로 직접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정부인 사비나와의 관계에서 건전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는 부인과의 결혼 생활에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사비나와의 관계는 가족과 분리된 순수하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프렌츠는 팔레르모 여행을 제안하지만 사비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은 사비나가 프란츠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프란츠가 여행을 다시 제안하자 사비나는 수락하고 그는 팔레를 되찾게 됩니다. 사비나는 막령 체포인 모임을 선택을 하지만 한 노인이 그녀에게 공산주의에 어떤 저항을 했냐며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체포사회의 문제를 떠올리며 자유보다는 감시와 평가, 그 안에 가득했던 기억을 상기하게 됩니다. 사비나는 그의 어떤 떠남을 선택하게 됩니다. 프란츠는 아내 마리클레르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해서 그녀의 허용적인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고 아내한테 차비나와의 관계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확신하지만 사비나는 오히려 다시 배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사비나가 사라진 후 프란츠는 상실감에 빠지지만 혼자의 삶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프란츠는 자신을 숭배해주는 한 여학생과 관계를 맺고 조용한 삶을 이어갑니다.
프란츠는 안에 마르크가 비용을 지향하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둔 삶을 택합니다. 사비노는 무언가를 설명할 말도 찾지 못해 존재 과정 속에서 삶이 무너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던 중 토마시와 테레사가 교통사고로 사고를 당한 편지를 받고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시골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소식에 사비노에게 감동이지만 사비노는 다시 떠나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프란츠는 사비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마음에 자리 잡고 여전히 사비노를 떠올리고 했습니다. 6부에서는 스탈린의 아들인 야코프가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소환되었을 때 공동 변수를 지정하는 사용된다고 모욕을 당해 이에 부하 철조망에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쟁 중 유일하게 친이상학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 6부에서는 키치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존재 자체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학교 부동한 동의가 학교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똥은 이런 동의를 어렵게 만듭니다. 똥은 이런 존재의 추함을 드러내며 이 불편한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바로 키치입니다. 키치는 인간 존재의 추함을 부정하고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답기만 한 세계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키치는 집단적인 감정을 강요하는데요. 핵심적인 이미지를 통해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요구합니다. 키치의 진정 위협성은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강요에서 발생합니다. 사비나는 내 적이 인간주의가 아니라 키치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비나는 키치를 경멸했지만 동시에 키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복잡성을 느끼게 됩니다. 프란츠는 대장정의 감동에 캄보디아 국제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국경에 도착한 대장정 참가자들을 맞은편에서 침묵으로 예언하고 이 허무한 꽃을 느끼게 됩니다. 프란츠는 과거 대장정에 이름이 없었음을 깨닫고 현실에서 살아온 건 아니고 여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강도를 만나 저하다 의식을 잃게 됩니다. 프란츠가 죽은 후 마리크로드는 장례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마리크로드는 프란츠가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했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용서를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최후 카렌의 미소입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 정착한 테레사와 토마시는 소박한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외부와 단절된 채 동부와 교류하며 살아가고 테레사는 소마지를 돌보고 토마시는 트럭 운전을 합니다. 그들에게 카렌은 특히 테레사와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카렌은 암에 걸려 점차 쇠약해지고 고통 속에서 혼을 느끼게 됩니다. 테레사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에 회의감을 품게 됩니다. 테레사는 꿈에서 카렌이 크로와상 구약한 한 마리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꿈을 토마시에게 이야기하며 위안을 얻지만 카렌이 점점 쇠약해지고 상식도 힘들어합니다. 테레사는 토마시가 여성에서 온 듯한 편지를 숨기는 장면을 목격하고 의심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카렌님이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카렌님이 사망하고 무덤자리를 미리 정하려다 토마시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테레사는 카렌님이 반복과 단종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삶을 신청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와 토마시는 병든 카렌니를 아예 학살시키기로 예정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카렌니를 보관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준비를 들었던 사과나무 사이의 땅에 불을 놓습니다. 토마시는 출퇴근료를 받고 테레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마음을 따라가지만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리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 총으로 토마시를 쏘게 됩니다. 토마시는 쓰러지고 몸이 작아지며 결국 작은 토끼로 변합니다. 마스크를 벗은 남자는 다정한 토끼를 건네주고 테레사는 토끼를 품에 안고 위안을 얻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도착지에 왔다고 느끼며 테레사는 어린 시절을 보낸 트라우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증조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테레사는 마침내 평온과 기한의 마지막 장소에
도달했음을 느끼고 토피함께 소파에 앉아 안식을 취합니다. 토마 씨는 책상 앞에서 아들이 보낸 편지를 읽으며 테레사의 밥을 가리키는데 토마 씨는 마저 있는 없어서 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트레블자는 트랩을 거치고 있는 토마 씨를 보고 동향을 따지니까 그녀는 그래도 낮은 곳으로 끌어내렸다는 직감이 느끼고 욕조에서 자신이 토마 씨의 약함을 이용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토마 씨는 지금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슬픔과 행복이 공존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도달한 삶의 종착역에서 불어난 풍화를 내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발표자로는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우면서 초반에 묵직함과 가벼움 중 무엇을 택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무언가 가벼운 중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단순히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 가벼움을 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의 가벼움은 즐거움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불완전하고 더럽다는 불편함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이 와닿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